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2020년의 마지막 날 0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요, 96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 일상 감염에 더해서요, 감염 취약시설이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합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어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루 이틀 더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 서울에 지금 365명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곳이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지금. 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은 단일 기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을 판정을 받았고요. 12월 14일 수용자 1명이 또 추가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전수검사를 할 때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하. 첫 번째 전수조사 이후에는 18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2차 전수조사 이후에는 288명, 3차에서 233명, 그리고 어제 4차 전수검사 이후 오늘 또다시 1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게 세상에. 되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만 총 918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법무부가 초기 대응이 소홀해서 사태를 이렇게 심각하게 키운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여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첫 확진자가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이후 34일 만에 법무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진 의원님, 네, 물론한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사과 안 했는데 오히려 그냥 차관이 대신에 사과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동부구치소에서는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혼란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28일 날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우리가 청송교도소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아,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군요. 네. 그쪽으로 아마 이제 무증상 경증 확진자 한 345명 정도를 이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수용자들이 만만하게 교도관이죠. 아하. 교도관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수용시설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항의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이 교도관들이 이제 저 방호복을 입고 가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병동에는 아하. 거기다가 침 뱉고 뭐 또 그다음에 방호복을 찢으려고 하는 등 이제 아마 애로사항이 굉장히 이 교도관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교도관들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본인들도 교도관도 코로나는 무서운 거고요. 방호복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아껴 입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걸 아껴 입을 수 있어요, 이거에? 그래도 비교적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에서 방호복이 교도관들한테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뭐 그동안 K방역의 우수성 운운하면서 우리 전부 다 자부심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덕분에 지금도 했고요. 했잖아요. 이걸 네. 보는 순간 한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한 가지만 또 첨언하면 네.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기관 아닙니까? 교정시설이. 네. 저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도대체 이런 사태가 야기될 수 있도록 된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네. 해당 주무부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의 걱정과 울분은 10분 이해되지만요. 왜 M1 교도관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교도관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교도관도 엄연히 지금 생사를 걸고 사지에서 지금 재소자들을 지금 관리 감독하는데 왜 그분들한테 지금 M1 화풀이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른 교정시설로 지금 이송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서울 동부구치소 내 이제 수감자 중에 확진자와 아직 확진을 받지 않은 비확진자가 이제 있을 텐데요. 확진 수용자 같은 경우에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이송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비확진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북부교도소나 대구교도소 등으로 이제 이송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일단 동부구치소가 설명을 하는 것은 네. 밀집도를 그만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다른 곳으로 이제 이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입장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방역 당국도 역시 만약에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면 1인 1실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추가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확진자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뭐 확진이 받지 않더라도 뭐 자가격리자를 이송하거나 이런 그 과정은 굉장히 좀 체계적일 사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이송이 과연 맞는가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뒷북등을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어요.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재소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동부구치소가 한 2,000명 정도가 정원인데 2,300명 정도의 지금 재소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밀집도는 그러면 그동안 안중에 없었던 겁니까? 이제 와서 뒷북등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해찬 평론가님, 동부구치소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지난 17일 코로나 검사 결과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지병 관련 치료를 위해서 현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동부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치소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네.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던 독방의 짐을 다 빼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짐을 빼놨다는 것은 역시나 퇴원 시에 다른 구치소로 보내겠다는 그런 뜻이 확실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구치소 같은 경우도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면 네. 이 퇴원 일정이 상당히 늦춰져서 당분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입원실에서 머무게 될 그런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이 앞서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교정시설로 지금 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부구치소에 남아있는 수감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아마 그 사람들 뭐 우리 그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철장 속으로 그 손을 꺼내가지고 글을 써서 살려주세요 하고 막 맞아요, 네.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마 가족들한테 이제 옥중에서 편지 쓴 내용 등등을 좀 바로 보면은- 저거예요. 예. 손팻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저걸래? 사실은 저거 지금 방충망 뚫고 저기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또 뭐 교도소 측에서는 뭐 방충망을 파손했는지 여부를 또 엄정히 조사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거 할 때 아닙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그거는 추후에 따져도 될 것 같고요. 재소자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그래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그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아하, 일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참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보니까 이게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된 그 직후 19일 밤이래요. 그때 이 확진자하고 비접촉자, 접촉자, 비접촉자 이걸 구분한다 해가지고 이제 따로 방을 배정하는 과정이 있었나 봐. 아하.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밤에 수백 명의 수용자들을 강당으로 집단으로 일단 그 모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허허. 아니 방 배정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뭔데 그 한 장소 강당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방역 그 지식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 방역 전문가 조언을 듣든지 참여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강당으로 따로 방 배정하려고 강당으로 모이게 했다면 그 순간 다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앞서 밀집도를 동부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교정시설 이감한다면서 그런데 방 배정한다면서 강당으로 다 모여라? 이거 밀집도를 낮추는 겁니까? 높이는 겁니까? 그런데 양주민 변호사님 동부구치소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손팻말로 창살 통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던 지금 수감자들한테
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얘기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네, 그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 29일에 저렇게 이제 방충망을 뚫고 저렇게 손팻말을 흔들거나 저렇게 수건을 흔들면서 이제 살려달라 구호 신호를 보내는 듯한 저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요. 네. 이를 두고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뭐라고 했냐면 구치소 구조상에 이제 사실 방충망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바깥으로 손을 뻗거나 이제 손팻말을 바깥으로 빼내려면 방충망을 이제 고의로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아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훼손을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저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것이고요. 조사가 돼서 만약에 누군지 찾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징계에 처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동부구치소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참 법무부의 대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늑장 대응할 때는 별 말을 안 하더니 저렇게 창사를 손상시켰다고 저 징계에는 득달같이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재소자라고 인권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 분들 중에는 시급을 요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한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하필이면은 이 여성이 수감 도중에 유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했지만은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재 어떠한 조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산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수술은커녕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굉장히 애가 탈 텐데요. 아내가 하혈을 하고 매일 고통을 호소한다는데 구치소에 전화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전해지자 동부구치소 지금 당혹스러울 텐데 동부구치소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외부병원에 나가서 진료를 받으셨어요. 받고 이제 뭐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 하다면 우리 의료과에서 저 일정을 잡는다 그러네요. 의료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잡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선생님이 진료도 보고 그 관찰도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분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그 말 믿겠습니다. 방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와 그리고 의료시설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장해찬 평론가님. 초기 대응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법무부가 지금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대체 내용이 뭘까요? 네,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되는 건 제한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 이 재소자들의 권한이 다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서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확대 시행해서 위험한 경우 바깥에서 치료를 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 같은 경우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인데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신속 항원 검사도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자, 이 대책이 이 긍정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이 대책이 3단계, 교정시설의 3단계 해본 이후에 그 이후에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안 했어요? 왜 34일 만에 첫 확진자 이후 34일 만에 사과하고 뒷북 사과에다가 이렇게 뒷북 행정하는 거예요? 그동안 법무부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통상 이 시간에요, 저희가 아내분의 고민을 많이 다뤘는데 그랬죠, 오늘은 네. 남편분의 고민입니다. 그래요? 이 네.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은요, 아내가 나중에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허허,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안 가겠다. 일단 아이고 세상에 좀 이 슬픈 일이 집안에 생겼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나중에 안 가겠다는 건데요. 아하. 시어머니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시어머니의 장례식장 얘기로 이렇게까지 험하게 다툴 줄은 몰랐다는 것이 남편의 입장이고요. 정작 이 큰 며느리의 불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괜히 얘기했다가 친척들한테 한 소리를 듣는 건 아닌지 남편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분이 걱정할 만해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왜 그러면 아내분은 물론 나중에 장래에 이르지만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안 가겠다 이 말을 왜 했던 걸까요? 이 고민남의 이제 글에 따르면은 아내가 평소에 이제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가끔씩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상처받는 얘기, 뭐 막말을 듣거나 이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벌어진 일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할 정도면은 정말 이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심지어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남편은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과도하게 시키고 막말까지 하는 건 사실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별일 아닌 걸로 싸우는 것 같아서 큰 일이라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벌써부터 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솔솔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양재민 변호사님 이 아내분은 시어머니분과의 갈등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결혼을 이제 10년 동안 한 부부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남편의 외할아버님 제사, 뭐 외할머니 장례식, 시아버지 장례식 이 많은 거 이제 처음에 부인이 이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아내분의 얘기로는 친척들이 나를 노예 부리듯이 했다라고 아이고, 이제 세상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손님을 맞다가 잠깐 틈이 나서 숨을 돌리고 있으면은 친척들이 아니 물 마실 틈이 어딨냐 라면서 이제 꾸중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 라면서 아이스크림 이제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는데 추운 한겨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러 심부름 때문에 추운데 이제 수차례 이제 밖을 드나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내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뭔가 감정이 좀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진용 기자님 지금 저희가 1960년대 지금 한국 영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 관계에서 노예라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중요한 거는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하면서 동생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남편이 알았다는 거죠. 남편 입장이 굉장히 참담했겠지만 그 이전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남자분이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직업이시고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남편분이 일단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네요. 가정일에 대해서. 따지고 보니까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은 남편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 아내가 어떤 힘든 경우에 처해 있는지 여부조차도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가 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실제 그래요 소리를 들을 정도면 이 남편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짚자면 네. 이 집 친척들은 좀 특이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요? 장례식장에 밥 먹으러 옵니까? 하하. 맛이 있느니 밥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스크림 심부름 시킨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또 서로 그런 일이 만약에 남편 옆에서 있었다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아무리 친척이라도 과감하게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그것도 불편하면 차라리 본인이 내가 심부름할게 하고 나가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뭐 모든 사달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남편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얼마나 어려운 친척이기에 또 얼마나 엄한 시어머니기에 이 아내분한테 이런 혹독한 시집살이가 이어졌을까요? 그런데 고민을 올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남편분의 최종 고민은 뭡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아내들은 이미 이 친척들이 너무나 예의 없고 자신을 막대했다.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 장례식장에는 억만금줘도 안 가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남편의 고민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위로해줄까가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식에 큰 며느리가 안 오면 두고두고 말이 나올 텐데 이 아내가 친척 모임에 갈 때마다 그 이후에 욕을 먹을까 걱정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남편의 고민은 그래도 아내가 시어머니 장례식에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분 왜 이러세요? 왜 아직도 번지수를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 번지수를 잘못 짚고 계세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과 마찬가지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남편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부인이 싸우는 거를 유치한 싸움이다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집살이를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라. 뭐 오랫동안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럴 때 남편이 제일 먼저 아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글이 진짜 좀 와 닿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자, 아내 되시는 분이 오직하면 지금 장례 안 가겠다는 뜻이지 뭐 진짜 실제로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동안 그런 것도 다 참으면서 친인척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일했던 분이 실제로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직 간이 쌓였으면 이제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자신의 무관심에 대해서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나서가지고 친인척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아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친인척도 그렇고 다들 아내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금쪽같이 길러서 맞아요. 시집 보낸 네. 자식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 아내분도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가 쉽게 또 이 봉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사실 올해는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날 것도 있지만 트로트로 시작해서 트로트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0년을 빛낸 트로트 스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야, 이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진짜 대박 사건. 안진영 기자님. 네, 살아있는 전설과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는 오빠이기도 한 나훈아 씨인데요. 지난 추석 때였죠. 15년 만에 돌연 TV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도 남다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우울할 때 힘을 주고 싶었다 해서 모보수료 출연을 했는데 특히 이 무대 중에서도 테스 형의 무대는 대단했습니다. 야하. 또 이게 재방송이 없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더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네. 이 공연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11월에 공개가 됐는데 그 조회수가 지금 7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아하. 연말 공연은요, 딱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매진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시행되질 않았고요. 네. 사실 70대고 1966년에 데뷔해서 벌써 활동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나훈아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15년 동안 못 봤거든요. 이번 단 한 번의 무대를 통해서 왜 나훈아가 가황, 이 황제라 불리는지를 그러네요. 입증을 해냈습니다. 사실 10월 말쯤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에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이 즈음에. 그런데 마치 2020년을 통틀어 테스 형 열풍이 불었던 걸로 착각할 정도로 정말 테스 형 열풍이었고 많은 가수들이 이 테스 형 노래에 동참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빠지게 웃는다. 그리고 눈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어땠어 아프다 세상이 눈물만 말해. 어땠어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근데 김복준 의원님 왜 올해가 태스형 열풍이라고 하는지 주변 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릴 때는 그냥 이 세 글자만 하더라고요. 아 태스형 이래도 태스형 저래도 태스형 맞아요. 태스형 정말 태스형 열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다 보면은요. 뭔가 상징적으로 그 대상에다가 막 그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이제 이 나훈아 씨가 테스형을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넋두리 감정이입도 하는 것 같아요. 호소하는 넋두리도 하고 네. 그런 케이스 같은데 사실은 저 노래가 원래 8월에 나왔다고 그러네요. 추석 그래요? 전에. 아. 근데 그때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추석 전후에서 이제 그 라이브로 저 나훈아 씨가 그 노래 부르고 난 이후에 네. 그때부터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기 시작해서 아. 뭐 전부 음원 사이트에 최상위권에 오르게 그러네요. 네. 사실 나훈아 씨의 노래는 대부분이 작사 작곡 자신이 작사 작곡한 정말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가사도 보면요. 정말 시 같은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음유시라는 표현도 얻고 있는데 그런 애칭도 얻고 있는데 정말 나훈아 씨가 직접 만든 곡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주 눈에 눈물 꺼였잖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흥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근데 진짜 장혜찬 평론가님 물론 여느 가수들의 가사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유독 나훈아 씨의 이 노래 가사말을 읊조리면 정말 인생사가 다 녹아져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테스 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훈아 씨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면서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에서 느낀 부분들을 아주 알기 쉬운 언어로 직접 작사를 하기 때문에 공감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는 작사 작곡에도 능한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저작권을 보유한 곡이 벌써 800곡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노래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도 황제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거죠. 네. 또 이 대중음악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를 쓴다. 예를 들면 저 무시로가 시시때때로라는 뜻인데 아하. 저게 무시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편하게 쓰는 수시로였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진짜. 멋과 낭만은 안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작사를 위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말솜씨도 워낙 탁월합니다. 우리가 세월한테 끌려갈 게 아니라 이 세월의 모가지를 탁 비틀고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맞아요. 많은 화제를 낳을 정도로 언어의 마술사라는 또 다른 별명을 들여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네요. 장희찬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가사의 단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또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요. 트로트로 시작해서 트로트로 끝난 올 한 해 이분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분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대체 누굴까요? 공개합니다. 대박 사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분들. 왼쪽부터 이명웅, 가운데 영탁 씨, 오른쪽 김호중 씨. 먼저 이명웅 씨부터 살펴볼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정말 어마어마했죠. 이분의 활약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이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요.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스타로 정말 승승장구 중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이제 곡을 발표를 하고 그야말로 음원 차트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또 올해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 최다로 검색된 인물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명웅 씨였습니다. 아하.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100만 유튜버라는 또 야.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사실 이명웅 씨가요,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수로 조금 전 저희가 소개해드린 나훈아 씨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레전드, 대선배와 이름을 같이 하는 반열에 올랐으니 개인적으로도 정말 영광일 거예요, 이명웅 씨. 그런데 이명웅 씨가 정말 대세 가수가 되기 전에 불렀던 나훈아 씨 노래들이 많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만들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아니 물론 이렇게 모아놓고 봐서 나훈아 씨 곡을 부른 걸 모아놔서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만 나훈아 씨 노래를 평소에 많이 연습하나 봐요. 실제로 가장 존경하는 가수를 나훈아 씨로 꼽으면서 저렇게 나훈아 씨 노래를 많이 따라했는데요. 근데 이게 연습만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명웅 씨는 어느 정도 트로트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발라드 가수를 꿈꿨는데 번번이 가요제에 나가면 입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생계가 어려우니까 군고구마 장수를 비롯해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노래를 든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트로트를 불러봐라.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트로트를 선곡해서 전국 노래자랑이라든지 포천가요제 나갔는데 우승을 바로 해버린 겁니다. 아 이때 나는 트로트구나 싶어가지고서는 데뷔하면은 바로 성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데뷔 후에는 또 긴 무명의 시간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올해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초만 해도 무명 가수였는데 지금 올해가 끝난 이 시점에서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 가수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2020년을 빛낸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무명 시절 노래부터 지금은 인기를 한 놈이 받고 있는 노래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마 어우고픈 나의 사랑 어야 내가 간다 그리운 내님 곁으로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를 믿고 가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장혜찬 평론가님, 이명웅 씨 개인적으로도 202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감정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옛날에 무명 시절에 빛을 보지 못했던 노래 중에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도 있다고 조금 전 합니다. 들려드렸죠. 네. 그런데 이 노래 같은 경우도 이게 역주행할 정도로 아, 맞아요. 그야말로 이명웅 씨가 했다 하면 팬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고 샅샅이 뒤져가면서 다 끄집어내서 인기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명웅 씨가 원래 무명일 때는 월세는 형편이 안 돼서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스케줄이 있으니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하긴 힘들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이 군고구마 장소를 했는데 네. 그때도 좀 싼 고구마를 팔기가 미안해서 좋은 고구마만 고르다 보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의 이 트로트 스타 이명웅 씨가 그만큼 진정성을 팬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웅 씨와 더불어 2020년을 빛낸 트로트 스타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군복무 중인데 이른바 군대 가서 공백기, 군백기인데도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 노래, 사랑받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실 트로트로도 이제 올 한 해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통 클래식 음악으로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음반까지 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뭐 올 한 해 김호중 이 이름 석자 빼놓고는 뭐 얘기가 안 될 정도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일단 대단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공식 팬클럽 회원 수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호중 씨가 낸 앨범 판매량이 누적 100만 장이 넘습니다. 이야. 그것도 절반 50만 장 이상은요 트로트 앨범으로, 나머지 50만 장 이상은요 클래식 앨범으로 팔았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이들이 트로트와 클래식에 동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갔고 네. 또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중요한 거는 김호중 씨는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2년 동안은 더 공백이 있는데 어허. 2년 후에 하자는 제안을 지금 준 거예요. 네. 단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클래식 공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유서 깊은 공연장에서 제안을 받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300만 뷰에 육박하고요. 내는 이런 콘텐츠마다 엄청난 인기와 또 파급 그러니까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저녁 이후의 행보, 또 카네기홀 공연까지 또 우리가 보는 눈호강하는 날까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만 보고 있으면 정말 왠지 모르게 막 흥이 저절로 납니다. 바로 장혜찬 평론가님,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가수 영탁 씨입니다. 영탁 씨도요, 앞서 이 김호중 씨 못지않게 대단한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1000만 뷰는 웬만한 아이돌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뷰인데 그러네요. 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올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상파 연기대상에서 네. 이 배우들이 아니라 영탁 씨의 축하 공연이 최고의 1분,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야. 쟁쟁한 배우들이 나와서 상 받고 시상하는 장면이 아니라 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영탁 씨 축하 공연 보려고 연기대상을 받다. 어허.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또 올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을 했는데 야. 팬들이 팬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영탁 씨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타임스퀘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탁 씨의 저 흥이 나게 만드는 대단하네요, 얼굴이 진짜. 네, 뉴욕시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영탁 씨 부모님과 함께 연말 인사했는데 역시나 2020년 감사한 것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을 또 팬들에게 그러네요. 전했습니다. 2020년 영탁 씨한테 참 효자 노릇을 했던 그 노래들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옆에 이 남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정말 흥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로트로 시작해서 트로트로 끝난 2020년 마지막 주인공은 누굴까요? 공개합니다. 자, 저 신료를 챙길 와, 안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김다현 양, 방서희 양. 그런데 정말로 안진영 기자님, 트로트 신동들이라 해도 두 뭐랄까요, 아이들, 두 소녀들은 정말로 그런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앞서 봤던 분들이 트로트를 결실을 맺은 분들이라면요. 이 두 아이는요. 이제 막 자라나는 트로트 새싹들입니다. 그것도 네. 아주 건강한 떡잎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1살 소녀로 완벽한 트롯 실력을 자랑했던 방서희 양은요. 네. 올해 지난 9월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착한 아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하. 또 자기 곡이 있는 트로트 신동이죠. 트롯 요정 김다현 양은요. 청학동 국악장의 싱글 앨범 경산하늘을 발표했고 지난 9월에는 꽃처녀를 신곡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 10대들이면은요 선배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요 다시 부를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수 모두 자기 노래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동 중에 신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트로트 인생 11년 차. 어른들이 들으면 웃으실 거예요. 근데 트로트 인생 11년 차 방서희 양 최근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갔다가 왔어요. 트로트는 이제 3분 드라마처럼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막 그런 감정들이 다 있으니까. 트로트에? 그래서, 네. 갈 테면 어서 말하지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방서희 양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데 저 영상에 보면 또 반가운 얼굴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 보였는데 김복준 님 직접 네. 만나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만나고 어허. 왔습니다. 네. TV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보다요, 실제로 보면 진짜 귀엽고 예쁩니다. 아하. 당정 맞고요. 화면보다 훨씬 이뻐요. 그리고 네. 부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답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요. 서희야 네. 그럼 네 하고 아하. 웃으면서 생글생글 진짜 네. 귀엽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네. 머리가 지금 땡강 잘려 있잖아요. 아하. 여기 그 나올 때보다. 그러네요.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5년 동안 길렀다는데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이제 이 병연이 끝나자마자 머리를 잘라서 기부를 했다고 그러고요. 세상에 저 자르는 모습이네요 지금. 예, 예. 아. 그 이후에도 뭐 이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공연으로 이 재능 기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뭐 이후에 장윤정 언니처럼 그 트로트 가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판사 트로트 가수 된다고 그래요. 야 판사. 네, 꿈이 판사인가 봐요. 네. 정말로 방서희 양의 그 최근의 모습, 반가운 모습도 또 당찬 포부도 들어봤습니다. 아 세상에 얼마나 김복주님이 이 위원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또 반가웠겠어요. 또 방서희 양 노래하는 판사가 되고 싶다는 그 꿈 이루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강타한 또 한 명의 트로트 신동 김다현 양을 안 만나볼 수가 없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4살 때부터 판소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걸 흥얼흥얼 따라 불렀더니 아버지가 한번 해보면 어떠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5살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려온다. 당신이 꼭꼭꼭꼭꼭꼭꼭 자녀가 찾아왔어요. 꼭꼭꼭꼭꼭꼭 자녀가 날아왔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그대 손 꼭 잡고 어디든 떠나가요. 아, 다현 양 다시 봐서 또 반가운데
다현 양은 그러면 이 판소리를 언제부터 배웠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 아버지인 훈장님이 5살 때부터 국악과 판소리를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천재 국악소녀로 불렸는데 이 다현 양을 가르쳐준 선생님들도 정말 쟁쟁합니다. 어허. 우선 경기민요의 김영인 명창에게 사사를 받았고요. 또 박복기 명창에게 판소리 등으로 사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니까 기본기가 그만큼 탄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 트로트를 부르면서 그 판소리에서 배운 노하우를 트로트에 접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트 요정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보이스트롯 준우승자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앨범까지 내는 명실상부한 기성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현 양한테는요, 또 방서희 양한테는 이 두 트로트 신동한테는 가장 큰 무기는 앞으로의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가능성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잘한다 어쩐다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많은 나날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트로트를 세계 만방에 알릴 K-트로트의 전사로 우뚝 서기를 두 방서희 양과 김다현 양에게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정말 새해도 이런 순간만 넘쳐나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순간을 말하는 걸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네,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빙판길로 제주시의 한 도로가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비상등을 켠 이제 시내버스 한 대가 그 빙판길에 슬금슬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이고.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이제 그걸 발견을 했겠죠. 보시는 것처럼 슬금슬금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버스 옆에 붙어서 잡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 두 사람이 저렇게 잡더니 저 버스를 세우려고 저렇게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위험한데요, 모습이고요. 네. 정말 그 뒤에 버스와 부딪힐 뻔한 위기의 순간도 진짜네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있던 정말 승객까지 저렇게 내려와서 급하게 도로로 내려와서 버스를 붙잡으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네.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 시민분들의 힘으로 버스를 세우기는 역부족처럼 보이는데 저기가 일단 어딘가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저것이 제주시 이도 옛 제주세무서 앞 버스 정류소에 있는 제주에 오르막길이라고 폭설 내렸다는데 하는데 저 상태였군요. 아이고. 네, 이 동네에서는 일명 고산동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고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제주시청에서 이어지는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내릴 때는 차량들의 미끄러짐 사고가 평소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아하. 그런데 지금 영상만 보면 저 버스를 정말 저 시민분들이 멈춰 세웠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한참 동안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요. 저 버스는 멈춰 섰습니다. 어허. 30여 명의 시민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살신성인으로 용기를 더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고를 피한 버스는요. 제설 작업을 마친 후에 안전하게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요. 제주 고산동산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셈이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인간의 연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이 눈길에 미처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지 못해서 저렇게 낭패를 당해보신, 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겠지만 지금 영상에서도 뒤에 있는 버스가요,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헛바퀴가 되는 거, 눈 빙판 위에서 헛바퀴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김복준 의원님, 저 상황에서 지금 시민분들이 버스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이게 쓰시는데 뒷부분에 계신 분들은 자칫 위험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버스 밑으로 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저 경우에 그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진짜 감수하고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역시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데요. 네. 올해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두운 시기 보냈잖아요. 네. 근데 어둠이 길으면 빛은, 그 다음에 오는 빛은 굉장히 찬란한 겁니다. 아하. 전부 힘 합쳐서 코로나 극복하고 네.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올 한 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지만 특히 제주도에 계신 주민분들은 특히 마음고생도 심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청정지역인 제주도를 찾아 놀러 가겠다고 오는 바람에 정말 많이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걱정도 되셨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뉴스파이터가 정말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